에 갖다 놓으시면 자, 시작할게요. 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강의를 참 많이 하다 보니까 앞에 나와서 박수 받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람은 자꾸 이렇게 나서서 강의하면 자꾸 약간 중독이 되거든요. 남한테 자꾸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고 그렇습니다. 저부터 소개를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를 보신 분도 있고 강의를 들으신 분도 있고 안 들으신 분도 있네요. 저는 72년도에 경북이대를 입학했습니다. 그래서 78년도에 경북이대 졸업하고 대구서 원래 대구 사람이죠. 태어났는 거는 경북 영주에서 우리 외갓집이 영주거든요. 거기에서 태어났고 쭉 대구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경북이대에서 졸업하고 인턴 레지던트도 하고 처음 이제 타 지역에 살았는 거는 졸업 후에 이제 전문의 마치고 군대 3년을 마산통합병원에서 근무했습니다. 우리 마산통합병원 지금 없어졌어요. 그 당시에는 마산통합이 결핵병원이라서 그 병원은 주로 이제 결핵 환자들이 많이 있었던 병원입니다. 참 좋은 시절, 우리가 좋은 시절에 좋은 장소에서 3년 보냈습니다. 해군으로 갔거든요. 그치 뭐 완전 나이롱 해군입니다. 그래도 뭐 훈련 받을 때 잠시 타고 그러나 배 이름 알고 그냥 우리 부대 해군 부대가 어디 있다 하는 거 알고 계급장 알고 해군 계급장 아시는 분 좀 드물지요. 해군 계급장 전 세계 통일돼 있습니다. 육군 계급장 각 나라마다 다 틀리지만 해군 계급장 똑같거든요. 짝대기 하나는 소이고 짝대기 하나에 작은 짝대기 하나 있으면 중이고 짝대기 두 개가 있으면 뭡니까? 대위입니다. 소령은 짝대기 두 개에다가 복판에 가는 거 하나 있으면 이제 소령이고 중령은 그냥 짝대기 세 개, 대령은 짝대기 네 개입니다. 그렇게 더 특이하죠. 그게 전투합니다. 대장은 뭐예요? 완스타는 큰 짝대기 하나고 그 다음에 중장 큰 짝대기 위에 작은 짝대기 하나 있으면 투스타, 쓰리스타는 큰 짝대기 위에 작은 짝대기 두 개, 포스타는 큰 짝대기에 작은 짝대기 세 개만 이제 그겁니다. 대장이거든요. 그래서 해군의 그거는 짝대기는 뭐냐면 로프를 상징합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 해군이 두 가지 기관사하고 갑판사 있잖아요. 갑판에서 일하는 사람은 로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노란 짝대기, 짝대기가 아니고 로프입니다. 밧줄이죠. 그렇게 됐습니다. 해군에 이제 나이롱 해군이었죠. 이런 사람을 해군에 뽑아가는 참 우리나라 해군도 문제가 많습니다. 어쨌든 해군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졸업할 때는 제가 내과 4년제 마지막이었고 내 밑에는 내과 3년제 처음이었습니다. 지금 다시 또 4년제 하다가 3년제 하다가 4년제 갔다가 다시 또 3년제를 바뀌었습니다. 제기를 수련 받아보니까 내과를 왜 4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우리 3년제 했던 내 후배가 이 졸업시험 저번에 시험 1등했어요. 우리 4년제가 분리가가지고 교수 과장님하고 많이 멀게 했어요. 그래서 부르니까 4년제들 오락하니까 무슨 뭐 격려의 말씀해 주실 줄 알았더니 하루 만에 너는 밥 먹고 뭐 했노? 밥 먹고 자고 그랬더니 우리 밑에가 1등 했다고 가시는 거래. 그래서 완전히 얼굴이 깎였습니다. 4년제 나와보니까 참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위에 선생님들이 4년제, 3년제하고 별다른 차이가 없어요. 백지 1년 더 했어요. 그래서 또 취업난이 닥쳤어요. 또 군대를 갈 때는 4년제는 군대 가고 3년제는 다 공고의로 빠져있었어요. 왜냐하면 국방부가 티오가 많이 남으니까 4년제 될 거고 3년제는 공고의로 다 버려버렸어요. 나오니까 취업난이 잠시 생겼어요. 갈 데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티오가 2배 반 늘었거든요. 우리 때가 보다 밑에 3년제는 티오가 2배 늘었어요. 그러니까
평년에 3배가 한꺼번에 낳는 셈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애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취업할 데가 없어가 좀 헤매다가 제대하는 해 마지막 해 겨울에 좀 열어주십시오. 좀 밑에 그래서 어디 취업을 했냐면 서울의 그 동작구에 있는 그 제일병원을 그 당시에는 제일병 했는데 지금은 병이 이름이 경이 무슨 병으로 바꿨습니다. 그 당시 정형외과 병원이었습니다. 예, 좀 앉으십시오. 여기 이제 그 병원에가 취업을 했더니 그 병원에 이제 원장님이 정형외과 선생님이시고 우리 경북대 선배님 여기 이쪽으로 앉으세요. 편한 자리 여기 앉으십시오. 이분은 이제 정형외과 전문인데 경북이대 나오시고 백병원에서 저기 가셨어요. 이분은 원래 이제 내과를 하시다가 내과 1년 하고 내과가 적성이 안 맞아가 그만두고 군대 갔다 와가지고 저기가 있거든요. 키가 1m 한 80, 한 5쯤 되는 데다가 유도가 3단이고 예우이거든요. 체격이 뭐 엄청 좋아요. 그래서 그 서울 그 백병원에 그 어딥니까 서울 그 중심부에 백병원에 근무할 때 이사장님한테 총애를 많이 받았대요. 여름에 더울 때 이제 옷 가운 프로 입고 응급실 앞에 탁 앉아 있으면 완전히 조폭 비슷해가지고 이사장님께서 앞으로 내가 시간 있으면 응급실 앞에 내한테 오는 데가 선생님 한 분 이분 또 누군가 여보세요. 예. 예. 712호입니다, 선생님. 예. 호스를 잊어버리셨구나. 그래서 그분 병원에 근무하시는데, 그분 병원에 일반외과 과장님이 경북대학 나오시고 한양대학 트레이닝 하시는 외과 과장님인데 초음파를 할 줄 알았어요. 그 당시 초음파 기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조만한 이제 포터블이 있습니다. 담낭 환자들 오면 이제 그 선생님이 초음파하면서 저한테 옆방에 전화를 김 과장님 방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까보면 이제 초음파를 이래 하시는데 GB도 보이고 골수돈도 보이고 그렇거든요. 제법 GB 진단하는 데는 괜찮았습니다. 물론 리버나 이런 거 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었죠. 그래서 옆에 보니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초음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놓고 하고 다니고 막 그 초음파 기계를 켜냈다는 딱 옆에 열쇠를 딱 챙겼어. 그래서 저놈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서 그래서 과장님이 가시고 난 뒤에 열쇠곡을 불러가 열어볼까 이런 시간에 그러다 쫓겨나갈 것 같아가지고 참아 못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2년간 참 재밌게 지냈는데 갑자기 우리 아버님이 공무원이셨는데 갑자기 명예퇴직이 됐어. 그래서 야 내가 퇴직하는데 빨리 내려와서 개업해라 이래 되는 거래. 그 후닥닥 이제 개업을 한 달여 만에 개업을 했어요. 참 진짜 갑자기 막 했는 거지요. 그래서 대구 내려와 개업했는데 이 88년도 5월이었습니다. 개업을 했는데 옛날에 내가 살던 동네에 했던 동네라서 기업이 잘 됐어요. 환자도 많고 그래서 한 5년간 정신없이 이제 환자 보다가 봤죠. 한 7년간. 그래서 다시 제가 초음파를 배우기 시작했는 게 95년도였어요. 그 당시에 이제 우리 병원 옆에 대경 방사선과의 영상의학과라고 지금도 있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제일 큰 영상의학과인데 그 원장님이 내말 경북대 후배인데 개업을 할 때가 이제 판촉하러 우리 병원에 왔어요. 이제 와가지고 원장 내가 그때 환자가 많아놓으니까 대경 영상의학 원장님이 형님 초음파 좀 배우시지 않으실랍니까? 그래. 이상하죠. 왜 내한테 초음파를 가르쳐 줄까요? 자기가.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러게 나도 초음파 배우고 싶고 그래서 가르쳐 달라고 해. 그럼 기계는 메디슨에서 소노에이서 사시고 그렇게 내가 와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아침에 한 5차례 와가지고 이제 이래 하는 거 스케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더니 형님 잘해 보이소. 잘해 보이니까 잘 안 되지요. 그 쌤 하는 거는 너무 쉽게 한데 나는 뭐 해도 되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하고 난 뒤에 의심이 되는데 모조리 다 CT를 찍으러 보내는 거예요. 그 단자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CT를 3개, 평균 3개를 보냈거든요. 적을 때는 한두 개, 많을 때는 5개 이래 보내니까 그 당시 CT가 비보험이었거든요. 글쎄 왜 CT를 초음파 가게 이유를 하셨지? 초음파 오다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퇴근하면 내가 이제 진료를 마치면 내가 먼저 퇴근하니까 그 집으로 가는 길에 이제 그 영상 예약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료 마치고 영상 예약가 선생님 모시고 예 선생님 예 신용산이 아니고 예 선생님 위치가 그게입니다. 서울역 서부역 맞은편에 디오빌 오피스텔입니다. 서부역 맞은편 서울역 디오빌 오피스텔. 예, 서울역입니다. 서울역에 뒤쪽에 와요. 서울역에서 뒤쪽에 보면 소아동병원 쪽으로 나가는 길이 있지요. 그걸로 나오셔가지고 저쪽에 롯데마트 쪽으로 조금 올라가시가 맞은편에 보면 디오빌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예, 선생님. 디오빌 오피스텔이 많거든요, 서울에. 네. 그래서 헷갈리가 용산에 가깝게 이럴 수가 있습니다. 예,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매일 퇴근하면서 거기에서 초음파를 이제 배웠어요. 그럼 내가 이제 하는 걸 오후에 가면 내가 그 선생님이 나를 반갑게 맞이하죠. 커피도 주고 맛있는 것도 주고서 이제 형님 보내준 초음파는 이렇고 CT는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배우니까 뭔가 조금 개념이 잡히더라고요. 아 이렇구나. 그러니까 역시 그래서 그런 말 저는 합니다. 원래 서당계 3년 하면 풍을 얻고 초음파는 3개월 바짝 하면 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개념이 잡힌다는 뜻입니다. 근데 초음파를 배우니까 초음파가 참 어려워요. 왜 어려웠냐면 2가지 점이 어렵습니다. 첫째는 스캔법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초음파는 진단하는 사람이 영상을 만들어가 진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책에 나오는 영상은 아주 잘 나오는 영상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예쁘게 잘 안 나옵니다. 상당히 연습을 많이 하고 경험이 있어야만이 좋은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쌤하고 같이 내가 하고 이제 바짝 2주일간 하는 거는 스캔법 연습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초음파 어려운 것은 영상의 해석입니다. 영상에서 제가 이제 초음파를 이제 어느 정도 배워 책을 보니까 도저히 책이 이해가 안 돼요. 자, 초음파에 나온 영상은 저에코, 고에코, 무에코, 강에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질환 하나의 에코 같으면 얼마나 이해하기 쉽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잖아요. 질환 같은 질환에도 경우에 따라 고에코 나올 수 있고 저에코 나올 수 있고 아이소에코 나올 수 있고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책을 아무리 읽어봐도 책에는 이렇게 강의를 들어봐도 가령 해망지오마를 설명하면 간혈관종이에요. 간혈관종은 작은 혈관종은 고에코다 해놓고 조금 더 읽어보면 뭐라고 했냐면 리버시로시스나 패티 리버에는 저에코가 나올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소에코라서 안 보일 수 있다. 이 도대체 뭐냐죠. 질환 하나에 뭐 모든 게 다 나오니까 그래서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돼. 근데 결국은 당연한 거죠. 우리가 초음파나 CT나 MRI는 영상 아닙니까? 영상이라고 하는 말은 그림자죠. 그림자를 보고 우리 실체를 추적하는 학문이 영상이학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병변이나 이 병변의 그 구조나 이 안에 성질에 따라서 초음파 에코는 다양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알게 되면 우리가 참 공부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 초음파 영상의 에코의 해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전번에 저 한글 파일 보내주시고 첫 장 읽어보셨어요? 네. 책으로 만드신 분 있습니까?
선생님이 책으로 만든 역시 선생님은 책으로 만들으셨네요. 한번 봅시다. 그렇죠. 저렇게 만드는 파일에다 여셨네요. 예, 어떤 분은 책으로 다 만드신 분도 있어요.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가 공부해야 됩니다. 아무리 만들으시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강의 들으시고 저걸 책으로 출력해가지고 계속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강의를. 우리가 초음파 영상을 해석을 하기 위해서 우선 에코, 초음파가 뭐냐? 초음파는 결국은 메아리죠. 메아리입니다. 우리가 소리가 이제 산에 가서 야호 하면 산에 부딪혀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게 에코 아닙니까? 그 뭐랄까 메아리죠. 우리가 이제 초음파가 정상 우리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음파는 보통 15에서 2만 헤르츠 정도가 되죠. 2만 헤르츠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학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초음파는 주파수가 엄청 높습니다. 의료용 초음파는 3MHz, 보통 2MHz부터 20MHz를 사용. 메가라 하면 100만이거든요. 거의 주파수가 200만에서 2000만입니다. 엄청 높은 200만에서 2000만이니까 얼마나 높은 주파수입니까? 근데 자연계에서 초음파를 사용하는 우리 친구들이 두 명이 있죠. 돌고래하고 박쥐가 되는 거죠. 돌고래하고 박쥐. 돌고래 박쥐하고는 같은 주파수로 사용하는데 틀리죠. 같은 초음파, 주파수의 프리퀀시가 틀리는 거죠. 돌고래는 저주파를 사용하고 박쥐는 돌고래보다 훨씬 높은 고주파를 사용합니다. 저주파는 주파수가 낮은 초음파는 멀리까지 가는 대신에 해상도가 낮은 거죠. 돌고래는 당연하죠. 저 멀리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상대를 하는데 박쥐는 그렇게 주파수 고주파 필요 없죠. 근거리에서 하고 벌레를 잡으려고 하면 아주 해상도가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돌고래는 저주파, 박쥐는 고주파를 사용합니다. 의료용에 사용하는 주파수는 엄청 높습니다. 의료용 주파수는 초음파. 박쥐보다 훨씬 높죠. 그래서 우리가 의료용에 사용하는 것은 공기를 잘 못 두고 갑니다. 그 돌고래나 박쥐 주파수는 공기를 충분히 잘 되는데 의료용에 사용하는 주파수가 너무나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음파를 사용할 때 프로브가 이렇게 있으면 젤을 이렇게 재고 스킨에다 대고 하죠. 그 젤을 사용하는 목적은 초음파가 젤을 통해서 잘 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스킨 표면하고 접촉이 좋게 하기 위해서 젤을 사용하는 겁니다. 젤을 사용하지 않으면 삼척자하고 스킨 사이에, 공기 사이에 초음파가 가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단어. 초음파가 우리의 물질이 이렇게 물질이 있으면 물질을 부딪히면 어떤 그걸 경로를 가지는가. 첫째는 초음파가 물인 경우에는 투과를 해버리죠. 투과. 예, 물인 경우는 투과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무에코로 나오는 거죠. 무에코로 나옵니다. 예, 물 경우는 통과해버리죠. 다음에 아주 강한 반사체일 때는 초음파가 부딪히가 반사를 해버리죠. 이렇게 반사를 해버리면 강해포를 만들게 됩니다. 결석 같은 경우죠. 그 다음에 초음파가 와가지고 일부는 반사되고 일부는 통과하는 되는 거죠. 통과하면서 감시를 일으킵니다. 감시를 일으키는 것은 산란하고 흡수가 되는 거죠. 산란한 것은 초음파가 부딪혀가 옆으로 퍼지는 거고 흡수는 안에 물질의 흡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초음파가 차차차차 줄어들면서 통과하는 거죠. 그 다음에 초음파가 이렇게 물질의 경계면에 와가지고 굴절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안으로 굴절을 하기도 하고 바깥으로 굴절을 하기도 합니다.
밖으로 굴절을 일으키죠. 그렇죠. 그러면 다시 설명되면 초음파가 아까 우리 몸에 와서 투과하거나 강한 반사를 해버리거나 일부는 반사하고 일부는 통과하면서 산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흡수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경계면에서 굴절을 일으키다 이런 이제 초음파의 물리학적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에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에코에는 크게 나누면 강에코, 고에코, 무에코, 저에코, 등에코, 아이소에코 이렇게 이제 나누게 되겠습니다. 강에코, 고에코는 합체가 고에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에코의 개념은 상대평가입니다. 우리 초음파에 나오는 에코는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를 하는 걸 늘 명심해야 됩니다. 어떤 물질이 그 에코가 높은 에코도 주익은 굉장히 고에코이면 상대적으로 저에코 됩니다. 에코가 떨어지는 거죠.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를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강에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에코의 대표적인 것은 스키아죠. 스키아. 칼시피케이션이 있습니다. 스키아가 있으면 우리 스키아가 이런 칼시피케이션이 있습니다. 그러면 초음파가 딱 와가지고 대부분 반사를 거예요. 대부분 반사를 일으키고 일부는 흡수 통과해가 흡수를 되는 거죠. 그러면 뒤에 섀도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죠. 섀도를. 그러니까 딱딱한 스키아 칼시피케이션을 부딪히면 경계면에서 반사를 많이 하고 일부는 통과하지만 흡수가 되가 뒤쪽에는 그림자가 생기죠. 그림자는 아주 깨끗한 클리어한 그림자를 만들죠. 그 다음에 강에코가 에어입니다. 공기. 우리 초음파는 이 물을 찾아내는 데는 귀신인데 공기한테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공기가 아주 작은 아주 극소량 공기가 있으면 공기는 점상 고에코로 점으로 나오죠. 점상 고에코로 나오죠. 그 다음에 공기가 조금 많으면 이렇게 밴드, 대상 포제 그 대자입니다. 고에코로 나오고 또 공기가 공기방울이 이렇게 있고 공기방울이 있으면서 공기방울 안에 액체가 있으면 공기방울 안에 액체가 있으면 여기 액체죠. 액체가 있으면 초음파 빔이 요 공기방울 사이 액체에서 리버버레이션을 일으킵니다. 마치 우리와 혼의 소리가 울리지 않나요? 그와 마찬가지죠. 초음파 빔이 공기방울 사이 액체에서 들어가가 이 리버버레이션을 일으키가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이렇게 현상 고에코 요걸 링 다운 아티팩트라고 합니다. 링 다운 아티팩트 일으키죠. 그 다음에 공기의 양이 좀 더 많으면 공기가 이렇게 많으면 고에코로 나오고 뒤에 섀도우를 만드는데 이 섀도우가 더티 섀도우 이제 공기는 이런 석회하고 달리가 치밀하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공기 틈 사이에 초음파 빔이 통과해가 뒤에 더티 섀도우를 만들죠. 우리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극장이 이제 지금 필름하고 틀리가 필름통에 아날로그 필름이었죠. 그때는 극장이 어떻게 했느냐면 한 필름 한 막기 가지고 여러 극장에서 사용하는 거죠. A 극장은 9시 시작하고 B 극장 9시 반, C 극장은 10시 하거든요. 왜 그래 하느냐면 A 극장에서 필름 한 막기 다 사용하면 오토바이가 가지고 B 극장에 갖다 주고 B 극장에 이런 식으로 필름 한 통 가지고 여러 극장에 이제 돌려가면서 사용합니다. 그러다가 교통 체증이 부딪히거나 사고 나면 이제 필름은 다 됐는데 다음에 안 오면 잠시 중기대가 뒤에 보면 영상실에 사람이 다다다닥 올라가
근데 얘가 필름 오래 쓰면 왜 필름 뒤에 막 비가 줄줄줄줄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정적인 장면은 잘 안 나오기도 하고 주인공이 키스하는 장면을 갑자기 필름이 딱 끊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비 오는 이렇게 이런 게 이제 공기를 시사하는 아주 중요한 소개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고에코입니다. 고에코. 재밌습니다. 이런 걸 잘 아시면 참 해석이 좋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고에코의 대표적인 지방간 아니겠습니까? 지방간이죠. 자, 지방간은 초음파에서 고에코로 나오는데 왜 지방간은 고에코냐? 이거 조금 해석이 조금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방은 무조건 고에코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방간을 초음파로 이렇게 보면 위쪽에는 반짝반짝반짝한 고에코가 나오고 뒤쪽에는 초음파가 끊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초음파가 반사를 많이 되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초음파의 이 빔이 적어졌기 때문에 끊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초음파에서 지방간이 왜 고에코로 나오느냐를 설명을 조금 들으셔야 됩니다. 지방간은 우리 이후에 헤파토사이트 간세포에 지방이 이렇게 침착 뉴클리어스가 여기 있고 이제 이렇게 폐스 드로플렛스 폐 드로플이 있는 거죠. 폐 드로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음파 빔이 오면 요 폐하고 지방하고 주위에 있는 사이토플라즘하고는 음양계면차가 굉장히 큽니다. 요 말을 알아야 됩니다. 음양계면차 여기 중요합니다. 음양계면 임피던스 차이. 우리가 모든 물질은 초음파의 빔이 통과하는 속도가 정해져 있고 잘 통과하는 거 잘못 통과하는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초음파가 가다가 음양계면차가 큰 물질을 차이가 통과할 때는 거기서 반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어떤 물질이 두 가지 물질이 그게 임피던스 차이가 많은 물질의 경계에서는 초음파 빔이 강하게 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초음파가 반사를 많이 하는 첫째 물질 자체가 강한 반사체일 때, 두 번째는 물질 자체가 두 가지 경계면에서 임피던스의 차이가 클 때 강하게 반사를 합니다. 예, 그렇게 일단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그러면 초음파의 이제 헤파토사이트 폐셋하고 사이토플라즘하고는 음양계면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초음파가 여기에 부딪히면 산란을 많이 일으키게 됩니다. 산란을. 그래서 여기에 폐하고 이렇게 부딪히면 이렇게 초음파가 산란을 하게 되죠. 산란을 일으키죠. 네, 산란을 일으키고 막 반사를 하면 산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여기에 반사, 옆에는 반사하고, 옆에 반사하고, 옆에 반사하고, 여기 서메이션 합쳐져 가지고 이게 프로브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하자면 여기 점점점이 헤파토사이의 팻을 대변하는 게 아니고 팻의 부딪체가 산란했는 게 합쳐져 가지고 올라왔던 거죠.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팻 드롭을 하나는 굉장히 마이크로스코픽하니까 이거는 아니죠. 여러 개의 부딪히는 게 합쳐져 가지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팻이 스메이션 되려고 하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이 산란한 물체가 아주 밀접이 돼야 됩니다. 너무 떨어지면 스매시는 안 일으키게 되지 않나요? 여기에 반사하고 이만큼 떨어지면 요밖에 안 되잖아요. 이제 밀집이 돼야 되죠. 두 번째는 이것이 폐 사이에 중간에 다른 물질이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걸 매개로해서 올라가는 거죠.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기름 지방이 있는데 지방을 우리가 초음파로 보면 이제 고액으로 보여요. 딱딱한 지방은. 왜냐하면 지방이 딱딱한 굳었을 때는 그 지방에 공기가 하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방을 녹화해 버리면 공기가 다 없어지지 않네.
그러면 에코가 제 에코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걸 더 잘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피하 지방종, 피하 지방종은 초음파를 해보면 놀랍게도 저에코로 나와요. 저에코로 나와요. 리브에서는 이 헤파토사이트 주위에 커넥티브 티슈도 있고 베슬도 있고 바일 닥터도 있고 여러 조직이 섞여 있잖아요. 헤파토 피하 지방은 only 폐셀만 밀집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음파가 반사를 해가 서메이션 되지를 못하니까 제거는 선생님 대번 이해하셨네요. 그렇게 다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지방 자체가 고에코가 되는 게 아니고 지방은 초음파 비마 부딪혀가 주위 조직하고 서메이션이 돼야만이 고에코. only 팹만 있으면 고에코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에코에 나옵니다. 자, 선생님 이해를 하셨네요. 다음에는 우리가 고에코 나오는 것이 지방이고 콜레스테롤을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이제 학교 초음파를 배우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이제 담낭 쪽에 콜레스테롤 폴립하고 콜레스테롤 결석의 간별점하고 책이 나오죠. 그래서 폴립과 결석의 간별점은 폴립은 움직이지 않고 뒤에 섀도우가 없고 스톤은 움직이고 섀도우가 있다. 그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러면 왜 폴립은 섀도우가 없고 스톤은 섀도우가 있느냐? 조금 이제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병리를 보면 너무 잘 이해가 됩니다. 자, 콜레스테롤 스톤은 이렇게 콜레스테롤로 뭉쳐가 있는 거죠. 그러면 초음파 빔이 여기 와서 담낭내관 담접하고 콜레스테롤 결석 사이는 강한 음영 계면체가 생기죠. 그래서 부딪히가 선상 고액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초음파 빔이 약해지면서 나중에는 클리어한 섀도우를 만드는 거죠. 클리어한 섀도우를 만들죠. 그래서 결석은 보면 이렇게 선상으로 되어 있는 거죠. 선상으로 있고. 콜레스테롤 폴립은 어떻습니까? 콜레스테롤 폴립은 우리가 실은 콜레스테롤은 아무 관계 없죠. 우리 몸에 담즙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담낭 앱세륨으로 들어가면 그 담낭 베개에서 있는 혈관에서 히스테오사이트가 나가 그놈을 엔갈핑해가 그게 그로잉 해가지고 안으로 나오는 조직이죠. 그러니까 폴립 어떠냐면 조직학적으로 보면 요렇게 되는 거죠. 여기 앱세리움이고 상피세포죠. 앱세리움이고 여기 스토크고 그 다음에 요 안에 히스테오사이트가 무수하게 있는 거죠. 히스테오사이트 안에 뭐가 있느냐면 콜레스테롤이 있는 거죠. 여기 히스테오사이트입니다. 마크로파지죠. 그래서 초음파 빔이 여기에 딱 부딪히면 그 안에 있는 마크로파지 안에 있는 히스테오사이트 안에 있는 콜레스테롤 부딪히면 산란을 일으키면서 이게 서메이션 돼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콜레스테롤 폴립은 이렇게 초음파를 보면 왜 보이느냐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초음파 빔이 요 히스테오사이트 콜레스테롤 반사를 많이 하죠. 언제 오셨다. 고생하셨다. 네, 열어주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오신 데 먹었습니다. 신영살에 왔다 갔다 하셔라. 저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저 안으로 여기로 요 안에 다시 보이죠. 이렇게. 그리고 주위에 있는 조직은 초음파 빔이 잘 통과하는 거죠. 잘 통과하기 때문에 에코가 섀도우가 안 생기죠. 왜냐하면 초음파 빔이 와가지고 히스테오사이트에는 콜레스테롤하고 많이 부딪히지만 주위에 커넥티브 티슈는 초음파 빔이 잘 통과하기 때문에 섀도우를 안 나는 거죠. 그리고 스토크는 너무 가늘기 때문에 초음파상에서 안 나타나죠. 그래서 폴립은 보면 공중에 약간 뜯는 느낌이 그렇게 자세히 보시면 담낭백하고 약간 떨어져 있는 사실은 여기에 스토크가 있는데 스토크가 너무 가늘으니까
이제 보이지를 않는 거죠. 스토어는 이렇게 딱 담낭벽에 딱 붙어 있는데 이거는 약간 떠가 있는 느낌이 듭니다. 모양이 이제 마치 오디처럼 보인다는데 오디 혹시 먹어보신 분 있어요? 아, 선생님 먹어보셨어요? 우리 어릴 때는 그게 별미거든요. 옛날에 누에꽃이를 많이 뽕나무를 많이 키우잖아요. 누에 뽕에 나무 열매죠. 열매죠. 그래서 어릴 때는 번데기도 많이 먹었는데 별미였는데 요새 애들 아무나 먹지 않아. 술안주를 많이 먹었습니다. 술도. 그 다음에 이제 콜레스테롤 폴립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고에코로 보이는 물질이 콜로이드입니다. 콜로이드. 지방하고 콜로이드. 우린 사이로이드 그랜드를 초음파로 이렇게 보면 사이로이드 그랜드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사이로이드 그랜드가 고에코로 보이죠. 사이로이드 그랜드. 사이로이드 그랜드가 왜 고에코로 보이냐면 사이로이드 조직은 이렇게 폴리클이 있는데 폴리클과 앱세리움이 있고 폴리클이죠. 폴리클로 있습니다. 폴리클이 근데 문주머니랑 똑같죠. 요 안에 콜로이드가 있습니다. 초음파 빔이 이렇게 사이로이드에 부딪히면서 이 폴리클 앱세리움과 콜로이드는 강한 반사를 하게 되고 콜로이드 자체도 덴스하거든요. 초음파에서 반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초음파에서 사이로이드는 고에코로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사이로이드 캔서, 파피러리 캔서 하시는 게 어떻게 되느냐. 암이를 신규가 암세포가 이렇게 정식하게 되는 거죠. 주위를 또 침윤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유도암이죠. 유도암이 생깁니다. 유도암은 조직학적으로 보면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돼 있죠. 자, 파필러리 캔서가 파필러리는 이렇게 이제 파이브로바스큘러 번들 여기 파이브로바스큘러 번들하죠. 파이브로 티슈 안에 혈관이 있습니다. 혈관이 있죠. 혈관이 이렇게 혈관이 있으면서 여기 혈관이 있죠. 혈관이 이렇게 혈관이 있고 주위로 이제 파이브로바스큘러 주위로 앱세리움이 막 증식이 되는 거죠. 세포가 포도송이처럼 막 쫙 이렇게 밀집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파필러리 스트럭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세포가 밀집이 되고 이렇게 되면 초음파상에서 저액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다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어떤 세포가 이제 암들이 초음파에서 왜 대체로 저액으로 보이냐면 암 세포가 정식이 되고 밀집이 꽉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세포가 밀집이 되어 쫙 되어버리면 초음파에서 투과도가 좋아져가 저액으로 보입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갑상선 암이 생기면 이렇게 저액으로 보이죠. 이렇게 저액으로 보이면 세포의 정식 때문에 초음파 빔이 투과도가 좋아지고 콜로이드를 없애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에코가 저에코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파피럴 캔서는 캡슐이 있고 주위를 침범해 들어가니까 경계가 일레귤러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종양이라는 놈은 이 완전히 그 조폭 같은 놈이죠. 양아치 같은 놈이죠. 주위하고 이웃하고 같이 조화롭게 못 살죠. 지 살고 싶은 대로 정식하니까 이 행단상에서 털러된 와이드 형태를 보이는 수가 많죠. 네. 그 다음에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이 안에 보입니다.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은 우리가 뭐냐면 세포가 폴리큘러 세포가 디제너레이션 돼가지고 이렇게 되면 주위로 석회화가 생기는 거죠. 네. 여기 세포가 변형 세포고 라미네이티드 칼시피케이션 되는 거죠. 라미네이트 칼시피케이션 되면 이게 이제 정상 고에코로 보입니다. 우리가 석회화가 초음파에서는 적어도 3mm 정도 돼야 섀도가 보이거든요. 그 1mm 되는 석회화는 정상 고에코로 보이지 그 뒤에 후방 음영이 안 보입니다. 초음파가 그걸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3mm 정도 사이즈가 돼야
뒤에 섀도우가 보이고 1mm, 2mm 되는 스캔은 그냥 정상 고에코로 보입니다. 그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도 1mm 이하기 때문에 이 정상으로 보이지 이 뒤에 섀도우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 그 다음에는 우리가 고에코로 보이는 것은 파이브러스 티슈입니다. 섬유 파이브러스 티슈가 섬유 결합 조직인데 이것도 고에코입니다. 이것도 반드시 고에코는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초음파는 상대적이죠. 파이브러 티슈의 대표적인 우리 종양으로 따지자면 이제 콜란지오시, 페리페럴 콜란지오시, CCC. 이 페리페럴 콜란지오시에는 바일닥트에서 캔서가 생기가 바일닥트에서 주위로 막 파모가 들어가죠. 파모가 들어가고 파이브로시스가 굉장히 많은 조직이죠. 그렇게 되면 고에코로 보일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페리페럴 바일닥트가 이렇게 디라테이션 되죠. 담간, 말초 담간 확장이 보이고 요 콜란지오시에는 고에코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파이브러 티슈를 모든 것이 다 고에코로 보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판크레아스 캔서에서 판크레아스 캔서의 대부분 판크레아스 덕트에 생기는 캔서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자면 판크레아스 덕트 칼시노마죠. 판크레아스 덕트의 생기가 주위 조직으로 파모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판크레아스 캔서는 초음파상을 보면 판크레아스 덕트가 페리페럴 판크레아스 덕트가 딜라테이션 되고 여기에 에코가 저에코로 보이는 거죠. 저에코 보고 여기는 단간 체간이 확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판크레아스 캔서는 어떤 암이냐면 굉장히 파이브로 티슈가 많은 암입니다. 판크레아스 캔서는 덕트 캔서는 파이브로 티슈가 굉장히 많고 혈관은 별로 없는 그런 종. 그러면 당연히 파이브로 티슈가 많기 때문에 고에코로 보여야 될 건데 실질적으로 초음파에서는 저에코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판크레아스가 젊은 사람 판크레아스 초음파 보면 에코가 저에코로 보일 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중년이 되거나 또는 당뇨병이나 이런 고지혈증 환자인 경우는 판크레아스의 에시나이가 아트로피되고 그 주위에 조직에 팻이 어큐뮬레이션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판크레아스 나이거나 당뇨병에서는 에코젠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캔서도 파이브로시스 때문에 에코가 높지만 상대적으로 저에코가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야기되겠죠. 파이브 티슈가 많지만 주위가 워낙 고에코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에코 되고 그 상대 평가를 하는 걸 늘 기억해 둬야 됩니다. 우리 의과대학에 들어 여러 선생님들 전부 다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거든요. 공부를 잘했는데 의과대학 들어가 성적을 또 가져오니까 중위권이에요. 아버님이 너는 도대체 공부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고등학교 때는 상위권인데 이거 의과대학 들어가서 중위권이 밖에 안 되잖아. 다른 사람 너무나 열심히 하니까 상대 평가가 되니까 그런 거죠. 하기야 육상에서 제일 꽃이 400m 남자 400m 단체 릴레이 아닙니까? 그게 육상의 꽃인데 미국이 늘 세계 1등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최고 잘하는 400m 릴레이 선수를 미국 대표팀이 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미 대표팀이 예선에서 탈락하는 거죠. 당연하죠. 예선에 탈락해버린 거죠. 다른 사람은 다 잘 뛰는데 우리 같은 애가 못 뛰니까 당연히 골치 하는 거죠. 그게 상대의 평가입니다. 저 경상북도 꼴짜기에 공부 제일 잘하는 학생이 고등학생이 서울의 대원외고에 들어가면 중위권 하기 그렇겠죠. 물론 가가 대한민국 1등 같으면 그것도 1등이죠. 그런 거는 뭐 특수한 케이스일 거고. 예, 그래서 이 상대적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염증세포가 침현될 때, 염증세포가 침현될 때는 우리가 처음에는 고에코로 나오죠. 그러다가 염증세포가 침현돼서 염증에서 이제 플루이드가 보이기 시작하면 제거가 되는 거죠.
나중에 크로닉 인플레이션 되고 파이브로시스 되면 고에코가 되는 거죠. 그렇게 염증은 시기에 따라서 에코제니스가 변하는 거죠. 리버 압세스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증 세포가 초기되는 초기에는 고에코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고에코다. 그 다음에는 중요한 이제 무에코를 하겠습니다. 무에코. 자, 무에코. 무에코의 대표적인 것은 물하고 림프에 가고 혈액이죠. 물, 림프에 액체성 물, 림프, 그 다음에 혈액이죠. 그래서 혈관이 초음파에서 무에코로 보이고 림프 닥터 딜라테이션 되면 무에코로 보이고 시스트 시키면 무에코로 보이는 거죠. 대표적인 것은 헤파틱 시스트, 간 낭종을 설명을 드릴게요. 헤파틱 시스트 간데, 자, 간 낭종 도대체 어디서 생겼습니까? 간 낭종의 족보가 간에 헤파토사이트 있고, 베슬 있고, 바일 닥터 있고, 커넥티브 티슈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그런 신경 조직이 그런데 어디서 헤파틱 시스트가 생겼습니까? 도대체? 그렇죠. 그렇죠. 쌤 맞았습니다. 바일 닥터죠. 은깨가 말하면 바일 닥터 시스트죠. 예. 그러면 리날 시스트는 어떻게 됐습니까? 리날 주머니죠. 쌤 맞았습니다. 근데 이제 헤파틱 시스트하고 리날 시스트가 약간 메커니즘이 틀립니다. 헤파틱 시스트는 우리가 선천적으로 만들어질 때 바일 닥터 만들어지는데 이게 연결이 안 되는 바일 닥터가 있다가 여기 이제 성장하면서 그 안에 프루이드가 고이가 생기는 거거든요. 어떤 의미는 컨제니탈 요소가 많습니다. 근데 리날 시스트는 리날 추울이 있었는데 리날 추울에서 이제 나이가 들면서 리날 추울에서 소변 주위에서 나쁜 톡식 물질이 주위 조직으로 나가니까 인플레이션 대가 리날 추울이 막히고 딜라테이션 대가 리날 시스트가 생기죠. 네, 맞습니다. 근데 물어보면 헤파틱 시스트가 왜 생기는지 아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어요. 마일 닥터 시스트에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헤파틱 시스트를 보면 초음파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앱세리움으로 아주 얇은 앱세리움으로 라인이 있습니다. 앱세리움. 그래서 트루 시스트입니다. 트루 시스트하고 슈도 시스트하고 틀리죠. 슈도 시스템, 판크레아스에 슈도 시스템 있으니까 판크레아타이티스에서 이제 염증이 생기면 이 염증 액체를 퍼지지 못하겠어 우리가 커넥티브 티슈, 소프트 티슈가 와가 덮어 쌓는 게 생기는 게 슈도 시스템인데 트루 시스와 슈도 시스의 감별점, 백리학적 감별점 뭘까요? 그렇죠. 앱세리움이 있으면 트루 시스템, 앱세리움이 없는 것은 슈도 시스템입니다. 슈도를 하는 가짜란 말이 아니고 앱세리움이 없는 시스트를 슈도 시스트. 굉장히 중요한 개념. 그러면 이렇게 앱세리움이 라이닝된 시스터들은요, 이 경계가 스무스합니다. 그러니까 마진이 스무스하죠. 그래서 초음파에서 이 시스터는 경계가 스무스하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초음파 빔이 잘 통과하니까 무에코로 되고 스무스하게 보이고 경계가 그 다음에는 뭐냐면 후방음량 증강이 있습니다. 후방음량 증강. 후방음량 증강. 그 뒤에 그 후방 왜 초음파 위에서 후방음량 증강이 생겼냐면 초음파 기계는 세팅을 어떻게 했냐면 초음파 기계 세팅을 그 안에 놓으면 포면에는 잘 보이지만 뒤로 갈수록 시커멓게 보이겠죠. 그렇게 기계에서 뒤쪽으로 음량을 증폭을 시켜놨어. 그래야 포면하고 신부까지 균질하게 잘 볼 수 있도록 했네. 그래, 너무 포면은 잘 보게 뒤쪽은 시커멓게 되고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초음파가 우리가 이제 후방음이 생기는 메커니즘은 우리가 의과대학 다닐 때 시험을 늘 치죠. 시험을 치면 이제 1등이 70점을 받고 꼴찌가 40점을 맞았어요. 그러면 이제 30점을 대가 1등이 100점 되고 꼴찌가 70점이 돼버린. 그럼 저는 제시 없이 잘 했는데 불행한 사태가 가끔 생길 수가 있습니다. 1등이 90점 따고 꼴찌가 30점 따버리면 10점밖에 안 됩니다.
100점, 40점. 그러면 한 반에 한 3분의 1이 제시를 쳐야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초음파 빔이 잘 통과, 감쇄가 안 되면 뒤쪽에 후방 음량 증가가 생깁니다. 이거는 초음파가 물을 통하면서 음량이 커진 게 아니고 감쇄를 적게 대가 뒤쪽으로 갔기 때문에 뒤에 보너스 점수를 받아가지고 후방 음량 증가가 된다. 운주의 시보다 무대를 열어줘야 되는 좋은 일을 하십니다.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음파가 고액호 물질은 부딪혀가 고액호 서세요 선생님 이지 않았다. 네, 드릴게요. 불편한데. 여기 앉으십시오. 잘 안 보입니다. 여기 앉으십시오. 조심해. 예.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강한 반사체에 많이 부딪히지만 음양 계면차가 큰 데는 강하게 반사한다 했거든요. 자, 물하고 이쪽하고는 음양 계면차 임피던스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초음파 빔이 요 앱세륨하고 요 물하고 사이에는 강한 반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초음파 요래 보면 고에코가 보이는데 경계면에 요게 고에코 보이고 요게 고에코. 왜 그러냐면 초음파가 이 물하고 요 아까 조직하고의 음양 계면차가 크기 때문에 반사를 해가 고에코입니다. 그건 나중에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립니다. 다음에 우리가 초음파가 경계가 스무스한 물질을 통과할 때는 경계면에서 굴절을 일으킵니다. 굴절을 일으키는데 물을 할 때는 안으로 굴절합니다. 자, 왜 안으로 굴절하냐면 물은 벨로시티가 초음파의 벨로시티가 낮습니다. 벨로시티가 낮고 주위는 높습니다. 그렇게 벨로시티가 초음파의 벨로시티가 높은 상태에서 벨로시티가 낮은 상태로 들어갈 때는 경계면에서 안으로 굴절합니다. 반대로 이제 벨로시티가 낮은 데에서 높은 데로 갈 때는 바깥쪽으로 굴절합니다. 그렇게 이 비율은 맞는지 모르지만 보드가 물살이 빠른 데서 물살이 낮은 데로 갈 때는 이제 안으로 굴절하고 물살이 느린 데서 물살이 빠른 데로 움직이면 보드가 바깥쪽으로 굽습니다. 그래서 이 안으로 굴절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으로 굴절하게 되면 라테랄 섀도를 만들죠.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초음파가 안으로 굴절해야만 여기에 라테랄 섀도 측방 음량을 만듭니다. 여기 이제 헤파틱 시스트의 특징이죠. 자, 요거하고 감별을 해야 될 질환이 뭐냐면 HCC죠. 자, 설명을 좀 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자, 헤파토셀룰라 칼시노마, 간암이 이제 스몰 헤파토셀룰라 칼시노마는 저액호로 보이는 수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정상 간 조직에 비해서 간암의 간 조직은 중계가 세포의 밀도가 4배에서 6배 높습니다. 그렇게 세포가 막 암세포는 막 증식하고 이제 암세포는 세포가 자체는 작아요. 세포는 자체는 작고 세포 수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겠죠. 그리고 다른 조직이 없고 암세포로 꽉 차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동원 참치 캔맨처럼 꽉 세포가 밀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초음파가 어떻게 되냐면 그 밀집된 세포에서 이제 동일한 균질한 세포를 통과하니까 잘 통과하는 거죠. 그래서 HCC인 경우에는 자, HCC 스몰 HCC는 제거인데 경계가 스무스하진 않아요. 자세히 보면 조금 뾰족뾰족하면 일레귤러, 스무스하지 않고 일레귤러입니다. 왜 그러냐면 HCC는 이제 주위에 파이브로 티슈로 둘러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틀리죠. 자, 문제는 HCC가 저에코죠, 저에코. 근데 무에코하고 저에코 가지면 사실은 종이 한 장
한 장 차이밖에 안 되죠. 야구에서 3할 타자하고 2할 9푼 구리하고는 하늘과 땅이죠. 3할은 강타자고 2할 9푼 구리는 평범한 타자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연봉 협상이 굉장히 불리합니다. 2할 9푼은. 근데 시즌에서는 안타 수가 4개 내지 5개, 4개 5개 더 치면 3할, 4개 5개 못 치면 2할 9푼 구리가 되는 거죠. 그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낭종하고 HCC 어떨 때는 구별이 잘 안 되는 수도 많습니다. 그러면 HCC는 뒤에 후방 음량 증강이 있습니다. 후방 음량 증강. 왜 후방 음량 증강이 있느냐? 이 HCC는 균질한 세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감쇄가 적게 일어나죠. 물론 이거는 많이 후방 음량 증가지만 이거는 약한 후방 음량 증강이 있죠. 후방 증강이 있습니다. 경계가 열려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결정적인 차이는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시스터는 여기에 경계면에 고액고 있지만 요거는 경계면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요것도 간세포고 요것도 간세포. 단 여기는 간세포가 밀집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고액고가 경계면 고액고가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HCC가 굉장히 커지면 라테랄 섀도우가 만들죠. 큰 HCC는 라테랄 섀도우가 바깥으로 굴절합니다. 이래서 라테랄 섀도우 안쪽이 아니고 바깥쪽으로 초음파빔이 바깥으로 굴절하게 되죠. 그래서 라테랄 섀도우가 바깥쪽으로 하고 시스터는 안쪽으로 굴절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 이제 이해가 되셨죠? 네, 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림프 혈액을 이야기 드렸는데, 우리가 키드니를 보면, 신장을 보면, 키드니는 이제 이렇게 초음파를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키드니에서 이렇게 여기 중심에코 복합체고 여기에 보면 이제 중심에코 복합체 여기에 메줄라고 여기에 콜텍스 메줄라는 제코고 콜텍스는 고에코고 요거는 중심에코는 강한 고에코로 나오죠. 강한 고에코. 그러면 왜 메줄라는 제코고 콜텍스는 고에코로 나옵니다. 메줄라는 한마디로 말해서 튜블로 구성되어 있죠. 튜블이 이렇게 튜블 컬렉팅 닥터 튜블이 구성되고 그 안에 소변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게 초음파빔이 잘 통과하게 되는 거죠. 균질한 튜블에 안에 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콜텍스는 어떠냐면 고액호는 콜텍스는 구성이 뭐냐면 그로멜루스가 있고 사구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프록시말 컨보레 튜블 디스탈 컨보레 튜블 여기 디스탈 컨보레 튜블 프록시말 컨보레 튜블이 있는 거죠. 사구체는 쉽게 말하면 혈관이 막 뭉쳐져 있는 거고 이건 튜블이죠. 프록시말은 하고 디스탈 컨보레 주위에 커넥티브 티슈 있는 거죠. 그럼 초음파 빔이 요를 통과하면서 반사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했거든요. 그런데 어린애들 키드니를 보면 이 콜텍스 그렇게 고에코로 안 보여요. 왜 그러냐면 그로멜루스가 충분히 크지를 않았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이제 성인이 되면서 그로멜루스 크기가 사이즈가 커지게 되는 거죠. 그 소아에서는 그로멜루스 숫자는 똑같지만 사이즈가 적기 때문에 이 반사가 적게 되가 제코로 보이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자, 요게 그 중심에코 복합체가 왜 고에코로 보이느냐? 중심에코 복합체는 구성이 뭐가 되냐면 자, 이렇게 여기 칼릭스고 요거는 펠비스고 있죠. 그 다음에 주위에 뭐가 있습니까? 베슬이 있고 그 다음에 림파틱 닥트가 또 이렇게 있고 림파틱 닥트 있고 그 다음에 주위에 소프티슈
소프트 티슈. 여러 조직이 꽉 섞여 있는 조직이죠. 그러니까 튜블 주위에 카릭스하고 펠비스 주위에 베슬 있고 너브 있고 림파틱 있고 소프트 티슈 다양한 조직이 섞여 있는 거죠. 그러면 초음파가 이걸 통과하면서 반사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다양한 조직이 음양. 그러니까 고액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자, 여기에 그 펠비스가 수신증이 생겨가 펠비스가 늘어난 펠빅스하고 칼릭스가 생기면 물이 체이 되죠. 오줌이 체이죠. 그러면 에코가 왜 되겠습니까? 떨어지겠죠? 그렇지 않나요? 고에코로 보이는데 펠비스와 칼릭스가 소변으로 차면 물 아닙니까? 그러면 에코가 떨어지죠. 그 다음에 주위에 림프틱 닥트가 림프관이 늘어나면 왜 되겠습니까? 림프관 확장돼도 에코가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혈관이 확장되면 왜 되겠습니까? 혈관 확장도 에코가 떨어지죠. 그렇죠. 다 에코 떨어지는 겁니다. 상대. 자, 주위에 소프티슈에 소프트에 팻이 어큐뮬레이션 되면 왜 되겠습니까? 팻이 에코가 더 올라가겠습니까? 오히려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 중심 에코 복합체는 주위 조직하고 한 계면으로 고에코가 하는데 팻이 어큐뮬레이션 돼 보면 상대적으로 오히려 에코가 떨어져 버리는 거죠. 우선 더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사이누스 리포마토시스 해가지고 나이가 드신 분들을 보면 이 중심 에코 복합체 안에 이 펠비스 주위에 소프트에 팻이 어큐뮬레이션 되면 오히려 중심 에코가 제에코로 보여가 안에 무슨 종양이 생기는 거로 오인할 수가 있죠. 그렇게 팻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에코가 올라가는 게 아니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지? 네, 그렇게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소화관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화관. 굉장히 중요하죠, 소화관. 우리가 소화관은 조직학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렇게 엡세리움이 있죠. 엡세리움. 그 다음에 서브 엡세리얼 티슈가 있습니다.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무스큘라리스 무코사가 있습니다. MM이죠. 요걸 합체가 무코사. 그 다음에는 서브 무코사가 있습니다. SM이 있습니다. SM 안에는 조직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제 베슬 있고, 너브 있고, 그 다음에 글랜드도 있고, 그 다음에 글랜드, 베슬, 너브, 림파틱 다양한 속 조직이 있죠. 그리고 섭무코사는 굉장히 몰랑몰랑한 조직입니다. 소프트한 조직이죠. 초음파 빔이 여기에 들어오면 반사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무스큘라리스 프로포리아 근육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서브 시로사 이렇게. 요거는 파이브로 티슈죠. 자, 초음파가 여기 와서 딱 부딪히면 내강하고 엡세리움하고는 강한 계면차입니다. 내강하고 엡세리움하고는 강한 계면을 형성하기 때문에 제1층은 고에코로 나오죠. 1층이 고에코로 나오면서 내강하고 엡세리움하고 강한 계면차가 생겨요. 우리 아까 말씀드린 물하고 시스트하고 마찬가지로 계면차가 크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층은 제에코로 나오는데, 이 제2층의 제에코는 주로 이제 무스큘라리스 무코사가 관계되어 있고, 일부 서브 엡세리얼 관계됩니다. 제3층이 고에코로 나오죠. 이거는 서브 무코사죠. 왜 그럼 제3층이 고에코를 나오면 이 안에 있는 다양한 조직하고 반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4층은 제에코로 나오죠. 근육이죠. 이거는 머슬이죠. 머슬은 우리 몸의 조직 중에서 근육이 제일 균질하고, 그래서 초음파 빔이 잘 통과하죠. 그래서 근육이 제에코입니다. 제5층이 고에코로인데, 제5층의 고에코 메커니즘은 서브 시로사의 파이브로 티슈하고, 그 다음에 이 시로사하고 주위의 조직하고의 경계의 거죠.
그래서 고에코로 나옵니다. 이해가 되셨죠? 되셨죠? 네. 예. 그 다음에 담낭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담낭을 이해를 좀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담낭에 볼브레드인데 담낭은 특이한 조직이죠. 우리가 소화관의 층하고 틀리게 첫째는 앱세리움이 있고 앱세리움이 딱 있고 앱세리움이 있고 요거 서브 앱세리얼 티슈가 있습니다. 근데 아주 얇습니다. 서브 앱세리얼 티슈가 있고 무스큘라리스 무코스가 없어요. 무스큘라리스 무코스가 없어요. 그럼 서브 앱세리얼 있고 무스큘라리스 무코스 없어요. 그 다음에 머슬 조직인데 근육 조직인데 이 근육 조직이 소화관하고 틀리고 소화관은 종주근 있고 행근이 있잖아요. 길러 쭉 가는 근육하고 안으로 동글동글하게 돌아가는 조직 행근하고 종주근이 있는데 근육은 담낭은 종주근이 없는 거죠. 행근만 있는 거죠. 그래서 머슬이 이렇게 머슬인데 틈새가 있습니다. 머슬 틈새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느냐면 서브시로살 파이브로스 레이어, 서브시로살 파이브로스 레이어가 있습니다. 아주 얇아요. 그 다음에 있는 조직이 두꺼운 조직인데 서브시로살 펜레이어, 서브시로살 펜레이어 이게 두껍습니다. 펜레이어. 그 다음에는 시로사가 있습니다. 시로사가 이런 조직이 그렇게 이소라 선생님이네. 예, 선생님. 예, 옷이 있어. 712호 지금 오시면 돼요. 예. 712호입니다. 아이고 오늘 옷이 내입고. 자,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담낭이 공복 상태에서는 담낭이 이렇게 보면 공복 상태에서 한 층의 고에코, 1층 고에코로 나오죠. 고에코. 이제 공복, MPO 상태에서. 자, 이 그럼 1층 고에코는 도대체 뭐를 반영하겠습니까? 서부시로살 펜레이어입니다. 이게 이제 담낭이 늘어나면 앱세리움 쭉 늘어나고 이것도 얇아지겠죠. 그 다음에 머슬 레이어도 어야 되겠습니다. 엄청 얇아지겠죠. 요 서브시로스 파이브로스에 대해서 엄청 얇은데 서브시로스 펜레이어는 두껍거든요. 요 서브시로스 펜레이어입니다. 그러니까 MPO 상태에서 고에코는 서브시로살 펜레이어. 그렇게 컨벡스 프루브로 이제 3층을 관찰하려고 하면 그냥까지 안 되고 이유에서로 관찰하면 3레이어가 MPO입니다. 이유에서로 관찰하면 요게 이유에서는 1층에 고에코 여기 경계코 있고 2층에 요거 머슬 레이하고 서브 앱세리얼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보통 그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보이는 담낭의 MPO 상태의 고에코는 서브시로살 펜레이어입니다. 그러면 밥을 먹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담낭이 수축하잖아요. 그러면 3레이어로 보여요. 그러면 식후 컨트랙션 되면 식후 수축 담낭은 3레이어로 보여요. 요렇게 보여요. 한번 보시면 자, 요게 중간에 저에코는 뭐겠습니까? 그렇죠. 다음 머슬이죠. 근육이죠. 근층이죠. 예, 문 좀 열어주십시오. 그 다음에 바깥쪽에 고에코는 서브시로살 펜레이어. 서브시로살 펜레이어. 안쪽에 고에코는 경계에코죠. 내강하고 앱세리움 경계에코죠. 이해가 되셨죠? 예, 경계. 자, 우리가 담낭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로켓탄스키 A샵 사이너스가 꼭 굉장히 중요하죠. 로켓탄스키 A샵 사이너스는 왜 생기냐면 담낭 내강의 압이 높아지면 앱세륨이 안으로 쭉 밀려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서브의 시로사가 무스큘라리스 무코사가 없죠. 방어망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머슬이 이렇게 행주근, 종주근이 있으면 틈새가 없죠. 머슬이 이렇게 도는 거 이렇게 꽉 되는데 머슬이 그냥 저 종주근이 있고 예, 여기 앉으십시오. 예, 행근만 있으니까 머슬이 치밀하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앱세륨이 안으로 인바지네이션 되는 거죠. 무슨 뜻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로켓탄스키 A샵 사이너스는 이렇게 되는 거죠. 안으로 앱세륨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앱세륨. 그게 로켓탄스키 A샵 사이너스죠. 그리고 주위에 바일이 막 나가가지고 파이브로 티슈하고 머슬 조직이 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담낭에서 로켓탄 A샵 사이너스 메커니즘 무스큘라리스 무코사가 없다. 그 다음에 서브 무코사가 없다. 그 다음에 머슬이 종주근이 없고 행근만 있으니까 틈새가 있으니까 압력에 쭉 들어가가 안으로 인바지네이션 되고 딜라테이션 되고. 이해가 되셨죠? 예, 그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저에코는 우리가 컨제니탈하게 생기는 근육은 원래 저에코죠. 그 다음에 모든 조직이 염증이 생기가 프루이드가 보이게 되면 에코가 저에코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저에코 염증에 의해서 액체가 보이거나 또는 세포가 증식합니다. 그리고 세포가 증식이 되면 초음파의 투과도가 아주 균질한 세포가 증가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스몰 HC 시멘트로 세포가 밀집이 되고 이렇게 되면 초음파가 투과도가 좋아져가 오에코, 저에코로 보이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이제 에코를 이야기했는데 마지막으로 아이소에코가 제일 문제가 되죠. 우리가 초음파로서는 음향의 대조로서 병변을 찾는 거지요. 네. 엑스레이 어때요? 엑스레이는 CT나 엑스레이는 엑스레이 투과도에 의해서 찾는 거죠. 거의 틀리는 메커니즘이죠. 우리 가끔 이런 걸 많이 봅니다. 우리 해망조마가 고에코로 보이지 않나요? 그 해망조마 고에코로 보이가 해망조마를 찾았는데 CT를 찍어보면 아니 내가 받은 해망조마가 말고도 다른 군데 CT가 여러 군데 해망조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타겟으로 찾아봐도 해망조마 보이질 않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 해망조마가 그 음향의 대조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고에코로 안 보이는 거죠. 그렇죠.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우리가 리제네티브 노즐이죠. 리버 시로시스 환자의 리제네티브 노즐을 발견해가 CT를 찍어보면 뭐라 하느냐면 초음파는 분명히 보이는데 CT에서는 결절이 안 보인다 그거든. 그거는 왜냐하면 초음파의 음향이 대조도에서 보이는데 CT는 엑스레이 흡수도의 차이가 없으면 종괴가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이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죠. 그리 엑스레이하고 CT하고 초음파하고의 차이점이죠. CT가 더 좋은 경우도 있고 우리가 초음파가 더 좋은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해망조마 가지고 오늘의 강의를 마쳐보겠습니다. 자, 혈관종이죠. 자, 혈관종이 우리가 고에코로 보이는 원인은 왜 혈관종은 고에코로 보이냐? 지금까지 강의를 다 들었으면 이해가 됩니다. 혈관종은 그게 없습니다. 안에 무수한 베슬이 딜라테이션 되어 있는 거죠. 카보너스 해망종은 이렇게 혈관 내강이 이렇게 있는 거죠. 혈관 내강이 늘어났고 여기 이제 엔도세리움으로 라인이 되죠. 요거 혈관종 연결이 다 되는 거죠. 여기 엔도세리움 있고 여기에 바스큘러 레이크에 있고 이제 여기는 소프티슈가 있죠. 소프티슈.
혈관종의 캡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해망종만 캡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둘 중 하나 아무거나 아무거나 없습니다. 그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모양이 스무스하겠습니까? 일레귤하겠습니까? 그렇죠. 보십시오. 자세히 해왕자와 스무스 안 합니다. 캡슐이 있는 종량은 두꺼운 캡슐은 좀 스무스하고 두꺼운 캡슐은 좀 일레귤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다시 보면 일레귤합니다. 자, 그러면 초음파가 이렇게 와서 부딪히죠. 소프티슈 엔더세리오 바스큘러 레이크. 그래서 고에코로 보이는 거죠. 딱딱해가 고에코 보이는 겁니다. 나는 초음파 처음 배울 때 착각을 했는 게 딱딱한 물질은 고에코, 몰랑몰랑 물질은 제에코라서요. 그 딱딱하고 소프트 아무 관계 없어요. 초음파가 딱딱하든 소프트하든 반사를 많이 하면 고에코고 딱딱해도 초음파가 잘 통과하면 제에코입니다. 그래서 딱딱한 소프트 관계없고 반사겠죠. 그래서 초음파 해망종은 몰랑몰랑하지만 주위를 통과해서 무수한 반사를 일으키니까 고에코가 되는 거죠. 자, 해망종은 커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 커지거나 또는 변성을 하면 어떤 현상이냐. 자, 안에 바스큘러 레이크가 커지면 혈관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혈관이 늘어나거나 혈관이 이렇게 늘어나거나 또는 파이브로시스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에코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혈관 내관이 늘어나 보면 에코가 떨어지죠. 또는 혈관 내관이 클랩스 되고 파이브로스 되어버리면 오히려 저에코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바깥에 여기 마지널 스트롱 에코를 끼다. 경계면은 오에코로 보이죠. 스트롱 에코. 왜 그러냐? 우리가 혈관적인 변성을 일으켜도 센터 부분이 잘리죠. 변형 부분은 마이크로바스큘러 스트럭처를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내부는 변성을 일으키지만 페리페럴은 변성을 안 일으키는 이런 마이크로바스큘러 스트럭처가 있기 때문에 고에코로 보이는 거죠. 이걸 가지고 마지널 스트롱 에코로 가거든요. 예. 그 다음에 해망지오마가 패티 리버나 파이브로시스에 되면 저에코가 되어버리는 거죠. 저에코, 패티 리버, 시로시스. 당연하죠. 주위에 펜리버나 CLD나 펜리버. 이게 고에코 되어버리니까 상대적으로 저에코 되고 이 마지널 스트롱 에코도 보이지를 않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따라서는 주위하고 이 에코 차이가 없을 때는 전혀 해망점을 인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망점만은 고에코로 볼 수도 있고 저에코로 볼 수 있고 아이소에코로 볼 수 있고 마지막 스트롱 에코로 가진 저에코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초음파에서는 그 에코를 결정하면서 종계나 결정 에코는 첫째는 그 물질 자체가 성분이 고에코 성분을 가지면 고에코로 보이는 거죠. 가령 뮤신을 많이 가지거나 또는 클로이드를 가지거나 팻 성분을 가지거나 석회화 성분을 가지고 이러면 물질 자체가 구성 성분이 고에코를 가지면 고에코로 보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소개는 뭐냐면 구성 성분이 고에코가 아니더라도 음양계면의 차이가 있는 물질이 섞여 있을 때는 고에코로 보이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해망지오마나 이쪽에 있는 키드니의 중심의 구복합성이 고에코로 보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바스큘라리티가 관계가 많습니다. 모세혈관이 많이 있는 조직은 고에코로 보일 수가 많습니다. 왜냐 모세혈관하고 주위에 있는 조직하고 음양 반사를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에코로 보이는 경우에는 대체로 이제 바스큘라리티가 적은 종양 또는 세포 성분이 많거나 또는 플루이드가 고이거나 이런 거는 저에코로 보이죠. 자, 오늘 머리가 좀 지가 났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드린 것은 우리가 초음파는 참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초음파를 공부해가지고 초음파 하시게 되면 하수는 이제 초음파를 해가
리버에 종양이 있구나. 그러고 CT 찍으러 보내야 되겠다. 이러면 이건 못한다는 게 아니고 하긴 하지만 하수죠. 그 다음에 중간급은 이제 중급은 보니까 리버에서 5번에 하이퍼 에코가 저에코 종괴가 있고 종괴가 보니까 HCC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보내면 이건 아주 우수한 중급이죠. 고급은 뭐냐? 이제 이걸 보면서 HCC인데 이게 CT는 어떻게 나올 거고 MRI는 어떻게 나오고 병리학적으로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추측을 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보고 내 예측이 맞은지를 확인하는 사람은 고급이죠. 야구로도 구경하는데 그냥 영은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우리 팀 이기만 좋아하면 이거는 이제 그냥 팬이고 중간급 때면 오늘 이 시합은 결정적인 승패의 분기점은 어디였는가. 물론 이제 득점타를 쳐가지고 이긴 사람이 중요하지만 그 전에서 수비를 아주 잘해가지고 실점을 위기를 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팀이 결정타를 승부타를 쳐서 이기면 사실은 득점타를 제가 한 사람이 1등 공시지만 그 앞에 수비를 파인플레이를 했는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선수죠. 그게 이제 고급 그거죠. 야구에 가면 이제 이승엽이 오래 되겠지만 또 우리 야구에 참 그 천재락하는 이종범이죠. 이종범은 그야말로 야구의 신이라고 했죠. 이종범 선수는 일본의 주니치 드래곤스에 안 갔습니까? 이종범 선수는 정말 화려한 플레이를 하잖아요. 화려한 플레이 하는데 내야수로 하다가 나중에 내야수에서 보직이 뺏기고 외야수로 갔잖아요. 그 당시에 일본의 그 주니치에서는 뭐냐면 감독을 보니까 내야수는 화려한 플레이 하는 선수가 안 좋죠. 오히려 평범한 플레이 하는 선수가 더 좋죠. 야수는 그렇지 않습니까? 야수는 딱 중요한 것은 실수가 없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야수도 내야수도 그렇고 외야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딱 선수가 딱 상대가 오면 내가 란나가 어디 있고 주자가 어디 있고 상대 투수가 어떻고 우리 투수가 어떻고 상대 타자에 있으면 자기가 수비 위치를 옮겨놔야잖아요. 옮겨놨는데 딱 공이 이제 내가 외야수 같으면 자익수 같으면 라인 쪽으로 조금 더 이동하고 앞쪽으로 전진했다면 딱 공 쳤을 때 날라오면 그냥 툭 잡으면 모르는 사람은 막 평범한 플레이를 잡았다 하고. 근데 이제 못하는 선수는 그 위치를 잘못 잡아가 공이 딱 떨어질 때 막 허겁지겁 달려와가 슬라이딩 캐치 해가지고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파인 플레이를 하는데 그거 놓치면 완전히 득점 다 몰리준 거죠. 그러니까 선수 감독으로 봐서 파인 플레이보다는 그보다 화려한 플레이보다 견실한 플레이가 더 바람직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종범이가 다음에 좋은 내야수 오니까 외야수도 돌리고 외야수도 돌리니까 타격이 나쁘니까 결국은 주니치에서 올해 선수는 오있거든요. 그런 게 화려한 플레이보다는 견실한 플레이를 해야 내야수는 올해 롱런할 수 있거든요. 참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이제 초음파다 이렇게 병리를 알게 되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 초음파를 사랑해야 됩니다. 초음파를 사랑하고 우리가 선생님들이 오늘 공부하시면서 초음파를 사랑하면서 내가 왜 초음파를 배우냐 이런 생각하지 말고 초음파는 참 재미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이 변변이 CT의 MR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자꾸 이제 생각하면 하시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그리고 쌤 이제 저하고 인연가 있는데 모르는 건 카톡으로 물으십시오. 우리 15개 쌤도 카톡으로 많이 보내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질문을 받아가지고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려가지고 보내거든요. 여기 보시면 내가 15개 쌤들 카톡을 열심히 많이 옵니다. 오면 내가 이제 카톡방에 이렇게 답장을 이렇게 하거든요. 하면 쌤들이 답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가 질문하면 그림을 하게 되게 참 재밌어요. 카툰 이거 누가 발명했는지 참 나를 위해서 발명한 것 같아요. 이거 뭐 딱 보고 밥 먹다가도 다 하고 화장실에서 빨리부터 하고 누워서 다 하고 참 편해요. 그리고 전에는 일일이 글자 쓰는데 요새는 글자 쓰기도 싫어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화이트보드에다가 그림을 탁 그래가 탁 사진을 찍어가지고 탁 보니까 뭐 글씨 쓰는 것보다 더 편해요. 그냥 그림 찍찍 그리가 보면 제일 이해하기 쉽지 않나요? 두말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참 만든 이 스마트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정말 좋아요. 제가 초음파를 해가지고 요새 가만히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이 고마운 게 첫째는 KTX예요. KTX 없었으면 내가 서울에 강의할 수가 없죠. 4시간 걸리고 대구에서 옛날에 새마을 탈 때는 3시간 40분 4시간이더라고요. 4시간을 서울에 강의할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인터넷이죠. 인터넷 때는 말하면 스마트폰 인터넷 때문에 전부 다 내 강의 자료를 막 뿌릴 수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내 강의를 발표할 장이 없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 참 슬펐죠. 예를 들면 내가 초음파 좀 해가 발표하려고 하면 학회에 부탁을 하는 거래. 대구 내과 학회에 부탁해가 내 강의 좀 정리해 발표 하나 해줘서 그러면 그래 좀 기다려 이렇게 놓고 자기들 앞 시간이 늦어지만 식사 시간 때문에 다음에 하라 그러는 한잔을 할 노릇이지 않나요? 근데 지금은 내가 부탁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그냥 정리 쫙 꾸리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로 봐서는 의약분업이 큰 도움 받았어요. 의약분업 전에 저는 약값 그때로 상당히 수입이 좋았는데 의약분업 때는 약값 마진이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 대신에 다국적 제약에 서서 이제 의사들을 불러가 강의를 약 선전을 해야 되지 않나요? 약 선전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뭐가 필요합니까? 내처럼 이제 초음파 강의 이것들 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많이 해야 되는 거는 의약분업 때문에 의약분업 하니까 제약에서 나를 막 불러가 김일원님 강의 좀 하소.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이 오시는 거래요. 그래서 덕을 많이 받습니다. 예,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고 요거는 유튜브에 다 올리겠습니다. 늦게 오시면 다 보시면 되고 한 10분 쉬시고 그 다음에 실습 재미있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자.